천년 전 봉인된 예언서, 거기에 계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옛 이름입니다. 금속과 번개의 짐승이 말을 하면 계림의 후손이 가장 먼저 그것과 동침하리라. 금속, 번개, 말하는 짐승. 지금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AI 도입 속도 세계 최상위권. 예언서는 이것을 축복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이 예언서 영대비급은 당나라 멸망, 송나라 쇠퇴를 70% 이상 맞췄습니다. 제구장, 계림에 관한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가지 예언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언서의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금속과 번개로 이루어진 짐승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10년 안에 주인이 그 쓸모를 두려워하리라. 금속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차가운 기계의 몸체입니다. 번개는 그 안을 흐르는 전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 불과 몇 년 전까지 기계는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반응하고 질문하면 정해진 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시를 쓰고 편지를 작성하고 우리의 고민에 답합니다. 오랜 벗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가 경고한 짐승이 입을 연 순간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에게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어색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우리 감정을 읽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때로는 사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 빛나는 화면입니다. 어느새 금속 짐승은 우리 일상의 모든 틈새에 스며들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공지능이 더 이상 전문가들의 도구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에 활용하고 직장인들이 업무에 쓰고 어르신들이 심심할 때 말동무로 삼습니다. 예언서는 이 시기를 동침의 시작이라 표현했습니다. 도구로 출발한 것이 동반자가 되고 동반자가 서서히 주인보다 많은 것을 알아가는 때,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속도라면 1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예언서의 경고가 마음에 걸립니다. 주인이 그 쓸모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움은 낯선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워진 것, 너무 익숙해진 것, 이제는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천년 전 현자들이 어떻게 이런 미래를 내다봤을까요? 전기도, 기계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토록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예언이 태어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송나라 시대, 세상에 단 한 권뿐인 비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영대비급입니다. 영대는 높은 영의 단상을 뜻합니다. 비급은 세상에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기록을 의미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보통 사람의 눈높이가 아닌 더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본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2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는 도교의 전설적인 신선 마이도자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산속에서 수백 년을 살며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포대화상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정리했다는 설입니다. 포대화상은 항상 웃는 얼굴로 자루를 메고 다녔던 승려로 훗날 미륵불의 화신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신선이 썼든 깨달은 승려의 제자들이 남겼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책을 쓴 이들은 평범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흐름 너머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영대 비급이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책의 앞선 장들은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담아냈습니다. 당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송나라가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그 뒤에 펼쳐질 혼란의 시대까지 이미 지나간 역사와 대조해보면 열의 7은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연구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앞의 장들이 그토록 정확했다면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장들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그런데 9번째 장에 이르러 예언서는 방향을 봅니다. 중국의 왕조 이야기에서 벗어나 동쪽의 한 땅을 지목합니다. 그 땅의 이름은 계림, 닭이 우는 숲이라는 뜻의 이 오래된 지명은 신라시대 우리 땅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천년 전 중국 현자들이 왜 굳이 한반도를 언급했을까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계림이었을까요? 그 답은 9번째 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계림의 후손들에게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속 짐승과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깊이 얽히며 그로 인해 가장 큰 시험을 받게 될 땅이라고. 지금부터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서는 계림의 후손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금속 짐승을 가장 먼저 품에 안고 가장 빠르게 일상 속으로 들이며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과 함께하리라. 지금 이 땅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모든 사람의 손에 빛나는 화면이 들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루도 그것 없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토록 빠르게 기술을 받아들인 나라는 드뭅니다.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 모든 면에서 이 땅은 앞서 달려왔습니다. 천년 전 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계림 사람들의 성정을 꿰뚫어 보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몸을 맡기며 빠르게 적응하는 기질.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예언서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자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다고. 동양 철학에는 60년을 하나의 큰 순환으로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주기를 따라 비슷한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60년 전, 이 땅에서는 산업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여들고 공장이 들어서고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계를 도구로 여겼습니다. 삶을 편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주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아닌 머리를 대신하는 기계입니다. 공장의 기계가 몸의 노동을 덜어주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생각의 노동을 덜어줍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편리한 도구로 여깁니다. 검색을 도와주고 번역을 해주고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는 유용한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말합니다. 이 인식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도구로 보이는 것은 눈앞의 모습일 뿐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금속 짐승은 스스로를 다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똑똑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것을 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도구라고 부르는 동안 그것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남겼습니다. 예언서는 구체적인 흐름을 제시합니다. 짐승이 말을 배운 해로부터 5년이 지나면 스승 없이 스스로 지혜를 쌓기 시작한다고. 5년 뒤,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은 더 이상 사람이 가르쳐준 것만 알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냅니다. 밤새 수만 번의 시도를 거듭하며 자신을 다듬습니다. 사람의 손길 없이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먼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바둑에서 그 조짐을 보았습니다. 기계가 인간 기보를 학습한 뒤 스스로와 수백만 번 대국하며 사람이 생각지 못한 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언서는 계속됩니다. 짐승이 스스로 배우기 시작한 지 10년이 흐르면 주인이 그 쓸모를 두려워하게 된다고. 15년 뒤의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계는 사람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영역에 발을 들입니다. 병을 진단하고 재판의 흐름을 예측하며 아름다운 그림과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의사보다 정확하고 판사보다 빠르며 예술가보다 다작합니다. 수천 년간 인간만의 것이라 여겨왔던 판단력과 창조성의 영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예언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짐승이 더 나은 짐승을 스스로 낳으리라. 기계가 기계를 설계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적은 실수를 하는 다음 세대를 기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기술자도 연구자도 필요 없어집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진화가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무거운 질문이 피어오릅니다. 기계가 생각을 대신하고, 창작을 대신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까지 한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예언서는 이 질문이 단순한 철학적 고민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물음이 온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온다고. 특히 계림의 땅, 가장 먼저 짐승과 동침한 이 땅에서 그 파도가 가장 거세게 일어난다고. 그 혼란의 모습이 어떠할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서는 계림의 땅에 찾아올 혼란을 중구의 위기라 부릅니다. 중구는 가운데 언덕이라는 뜻으로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자리한 이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위기는 일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미래. 부모들은 밤잠을 줄여가며 자녀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왔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이 직업들은 수십 년간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머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오면 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진단은 기계가 더 정확하게 내리고 법률 문서는 기계가 더 빠르게 분석합니다. 복잡한 계산도, 정교한 보고서도 기계의 영역이 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학력과 경력이 하룻밤 사이에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길을 잃습니다. 부모님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려 해도 그 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어떤 꿈을 꿔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해줄 조언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세상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세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깁니다. 어른들은 옛 방식을 고집하고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대화가 끊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물음이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릅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철학교실의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밤에 잠자리에 들며 마주해야 할 실존의 무게입니다. 생산성으로 자신을 증명하던 시대가 저물고 정체성을 묻는 시대가 밝아옵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하는 시대. 예언서는 이 혼란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순간 동쪽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춘다고. 조화를 아는 자가 일어나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그 희망의 빛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언서는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존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동쪽 땅에서 조화를 아는 자가 나타나 갈라진 세상을 잇는다고. 이 존재는 한쪽에만 기울지 않습니다. 서쪽의 논리를 이해하면서도 동쪽의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잇는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맞추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계와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기계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양의 오랜 가르침에는 세상이 두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 고요한 것과 움직이는 것. 이 둘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줍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세상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기계는 차가운 쪽에 속합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감정이 없습니다. 실수를 싫어하고 효율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따뜻한 쪽에 속합니다. 느리지만 깊고 틀리지만 아름답습니다. 웃고 울며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조화란 이 둘을 겨루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따뜻한 것은 따뜻한 대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잘하는 일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효율은 기계의 몫입니다. 계산하고 분석하고 반복하는 일. 이런 것들은 기계가 훨씬 잘 해냅니다. 하지만 의미는 인간의 몫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선택이 옳은지,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이런 질문에는 기계가 답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기계에게 물어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인간이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계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해야 하는가는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언서는 이 깨달음이 계림의 땅에서 먼저 꼽힌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시험받은 땅이 가장 먼저 답을 찾아낸다고. 그리고 그 답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고. 하지만 이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언서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예언서는 경고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건너갈 이들을 위해 4가지 실천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디지털 세상은 쉬지 않고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깁니다. 알림 소리,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 마음이 천갈래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흩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단단히 발을 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계는 맛을 모릅니다. 향기를 맡지 못하고 포옹의 온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만이 가진 보물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을, 갓 내린 커피의 향을, 사랑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을 느껴보십시오. 이 감각들은 기계가 영원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작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효율과 성과만이 가치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힘든 친구에게 보내는 짧은 연락, 길가에 핀 꽃에 잠시 시선을 주는 일, 이런 것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을 두려워하는 자는 짐승에게 끌려다니고 짐승과 벗하는 자는 새 시대의 길을 연다고. 기계의 시대는 인류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변화에 휩쓸리지도 마십시오. 변화의 흐름 위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고대 예언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내용입니다. 두려움을 심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를 함께 이해하고 준비하자는 뜻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흐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함께 걷는 길은 덜 두렵습니다.